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 장관이 우려를 표해온 보안 수사권 폐지를 여권에서 확정짓자 정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걸로 해석됩니다. 한 사건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범행만이 아니었습니다. 가해자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관이었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도 아버지 소유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 성범죄 관련 내용을 별도로 분리해 공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반면 당사자는 은폐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완 조치였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고, 이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결국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 사건이 경찰과 검찰, 그리고 정치권까지 흔들고 있는 상황,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밝혀질 수사 결과와 재판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시사 이슈와 핵심 분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당을 향해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최소한의 경찰 수사 견제 장치 필요성을 강조해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 보안 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을 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정권 송치가 필요하다는 게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정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표명한 걸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수기를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그제 전면 폐지를 못 박아 결론 지은 직후 정 장관이 이 대통령을 향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밝힌 겁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작은 빈틈이라도 남겨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이 됩니다. 여당의 방침이 발표된 이후 장관직 거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정 장관의 사의 표명 배경에는 보안 수사권 폐지에 따른 심리적 무력감도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기점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당내에서도 대안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돌연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결단을 내린 셈입니다. 그간 전권 송치제 부활을 주장해온 정 장관은 어제 법무부 직원들과 만나 태풍이 몰아치는데 우산을 쓰고 있다고 해서 태풍을 막을 수 없다면서 일단 국민 민심을 따라간 뒤 정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표를 제출받지는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장기 해외 순방길에 오른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순방 이후 서류 절차가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 이틀간 검경의 조사를 받은 경찰 국수본 간부가 박성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 장윤기의 스토킹 범죄는 드러나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적극 반박했습니다. 지난 5월 5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검거한 광산서 수사팀. 그날 오전 장윤기의 이틀 전 또 다른 성폭행 스토킹 범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스토킹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배에 찰과상을 입었다는 피해자 진술에도 과거 신고 이력 등 기초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5월 7일 광주경찰청을 거쳐 박성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에게도 보고됐습니다. 이튿날 최모 국수본 강력계장 역시 박 전 본부장에게 별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광주경찰청 의견을 토대로 장윤기의 살인, 스토킹 사건의 병합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박 전 본부장은 두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라고 답합니다. 이때 박 전 본부장이 스토킹, 성폭행 사건은 굳이 오픈되지 않게 여청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는 최 계장의 진술을 검찰과 경찰이 각각 확보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경은 박 전 본부장이 3월 남양주 스토킹 사건 당시 이재명 대통령 질타에도 또 스토킹 사건 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감추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MBC와 통화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분리수사 지시에 대해서는 장윤기 살인사건 송치기한이 임박해 그 부분 수사를 우선 송치하라는 취지였다고 했습니다. 대신 장윤기의 관계성 범죄는 시간을 더 갖고 철저히 수사해 피해자를 모두 밝혀내라는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스토킹 성폭행 사건은 굳이 오픈되지 않게 하라는 지시도 사건을 덮으라는 뜻이 전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오픈의 의미를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를 오픈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동 수사가 미진했던 만큼 범죄 전말을 밝히기 전까지 2차 가해를 막고 피해자 신상 관련 보안에 유념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였다는 겁니다. 결국 박 전 본부장 지시에 진위를 규명할 수 있을지가 외압 의혹에 대한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사고입니다. 고 이채원 양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벌써 이게 지난 5월이에요. 근데 이제서야 막 이렇게 그 시끄러워지는 것도 저는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끔찍한 살인 사건이었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살인 사건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2차 공판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장윤기가 관련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는데 교수님께서 영화에 빗대서 이 사건을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1993년에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스트라이킹 디스턴스라고 하는 이 경찰 가족 영화입니다.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했던 아이리시들이 동부 지역에 오면서 가족 통째로 경찰이 되는 게 많았습니다. 형제 경찰, 부자 경찰, 뭐 할아버지 경찰 다. 아들 경찰, 네, 그렇습니다. 손자 경찰.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마피아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이 자체가 경찰들이. 예. 아무나 그냥 뭐 능력 없는 데 채용하고 거기서 그냥 경찰을 만들어 갖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의 집단이 돼서 이권에 개입하고 뭐 여러 가지의 그냥 거대한 집단이 돼서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약간 그 다른 형제의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연쇄 강간 살인 범죄자가 돼서 이제 사실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거에서 하는 게 이제 해리스 포드가 나온 뭐 그런 뭐 류의 영화들인데요. 이게 딱 그 사건입니다. 이거를 그냥 장윤기만 놓고 보면은 장윤기 건으로 그러지만은 장윤기 아버지와 장윤기 큰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가족 경찰입니다. 네. 플러스 소위 말하는 지역 토호입니다. 토호.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면 지역의 경찰청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형사과장 이상, 무궁화 셋 이상과 무궁화 둘 이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무궁화 둘 이하가 사실은 그 지역 경찰의 뼈대입니다. 우리 지금 생각하면은 옛날에 향리, 이방, 형방, 형무 그들이 사또는 1, 2년 왔다 가는. 네. 근데 이 건은 사실은 경감 이하들이 전직 경찰들이랑 같이 하는 집단들이 아주 강고합니다. 이건 광주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 뭐 충청도 다 문제입니다. 전국 어디나 다 똑같다.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한바왕, 유상봉 사건, 뭐 이경백 사건 다 거기서 불거진 사건들인데 네. 문제는 그것만 해쳐먹고 말면 그만인데 네. 문제는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뭐라고 하나 증거를 없애주면서 암장시키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전부터 추정했던 것은 뭐냐면 장윤기가 이 건만 있는 게 아니다. 장윤기 아버지가 왜 갑자기 장윤기의 고등학교 때 핸드폰을 부랴부랴 4대나 없앴냐면은 실제로 예전부터 이 짓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그러니까 5월 5일 날 그것도 5월 5일이라고 하는 게 범죄를 저지른 게 0시 40 몇 분입니다. 네. 45분 정도 된데 그때쯤에 범죄를 저지른 차량은 장윤기가 아니라 장윤기 아버지 겁니다. 근데 장윤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경찰이죠. 근데 그 경찰은 뭘 하고 있었냐면 그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근무 중에. 근데 코드 제로가 뜨잖아요. 근데 그 수배 차량이 자기 차네? 어머나. 황당하죠. 내 차가 왜 수배가 돼? 라고 하니까 우르르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 경찰들 광산서 서부서 다 난리가 난 겁니다. 왜 경찰차 코드 제로가 떴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대책회의나 뭐 이런 거 막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장윤기가 잡히기도 전에 장윤기 아버지 차가 코드 제로로 떠서 수배가 됐고 그럼 경찰이 범인이라는 거야? 근데 그 경찰은 저기 일하고 있는데? 그럼 누구야? 누구냐라고 하니까 아들이야. 그래서 이제 연락을 바로 간 거죠. 여기 광산서에 라인에서 했더니 아버지가 알고 잠깐만
내가 자수시키게.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개입이 들어간 겁니다. 이 사건의 전체적인 틀은 이겁니다. 예. 이걸 밝혀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일부는 다 얘기가 나온 겁니다. 수시로 통화했다. 그때부터 알았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수사팀장이네, 광산서장이네, 광주경찰청장이네, 예. 뭐 이런 소위 얘기하는 이제 개선 라인. 이 개선 라인에 관계된 모든 라인을 이제 장윤기 아버지가 소통을 하면서 사건을 암장하는데 그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의혹을 갖고 있다. 의혹을 가지고 있다. 예. 왜냐하면 경감 하나가 관련된 건데 왜 경무관이라든가 이 라인들이 갑자기 움직입니까?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예. 지역 사회의 그 토호 구조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 건드리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빠르게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하에서 벌어진 일이 지금 이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윤기의 범죄와는 별개로 장윤기는 원래 아동 성범죄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중생들 몰카를 찍고 또 베트남 여성에 대한 뭐 스토킹을 하고 스토킹 강간 예. 그 전날 강간 예. 침입 강간 예. 아예 방에 가둬놓고 12시간 동안 강간을 했습니다. 그게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자기 그 자취방이라는 공간에서는 리얼돌 갖다 놓고 목과 칼 뭐 도려냈습니다. 성기를 도려내는 그런 짓까지 한 놈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얼마나 나쁜.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자기 아버지는 금방 안 겁니다. 이게 뭔지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금방 안 겁니다. 자기 자식이 어떻게 될 네. 거라는 거를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이 윤기가 이래서 그랬구나. 이전에 쭉 나온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러면은 이 장윤기가 23살? 예. 되게 어린 친구인데 그 전에 경찰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와, 저는 그 점이 제일 끔찍한 충격.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집안을 이어서 자기가 경찰이 가업이죠, 되겠다고 가업. 예. 가업을 이어서 경찰 시험 공부를 했다는 게 근데 그 집에서 아버지가 바로 움직인 거 보면 알다시피 낌새를 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하면서라든지 고등학교 때 핸드폰을 왜 없앴겠냐고요. 그런데도 경찰을 독려했다는 게 그게 너무 끔찍하고 만약에 경찰이 됐으면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났을까? 그게 또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해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경찰 카르텔과 이 성범죄자와 그의 아버지를 위해서 왜 고위직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갖고 이 사단을 만들어냈는가. 이 구조를 깨부숴야 되는 거죠. 정확히 비리를 찾아내고. 네.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 그리고 성범죄 자체를 이렇게도 암장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태까지 많은 고 이채원 양 같은 사건들이 네. 그냥 묻혀지거나 그러니까 성범죄로 공격을 했는데 송치나 수사 기소는 일반 사건으로 폭력 사건으로. 그러면은 장윤기가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범죄 이력이 많이 있었던 청소년기에 예. 아마 보호 사건 처리로 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죠. 이른바 촉법 예, 그렇죠. 예, 촉법이 아니라 이제 그 미성년 예, 관련된 고등학교 때 뭐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네. 고등학교의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 그거는 그 부분이 연관되는 부분과 연관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전 아까 하나 질문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역 토호 세력 네. 경찰들이 조직적으로 나한테도 우리 가족도 이런 일 생길 수 있으니까라는 마음에 서로 돕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푸마 씨처럼 그렇죠. 우리 조직원의 가족의 일이 생기면 나도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서로 도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서울, 경기 수도권 말고 지역에 있는 대학교 총장이 관련된 사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인 거죠. 그 피해자분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서 했던 얘기가 지금 이 사건 보니까 딱 떠오르는데, 지역에서 내 사건 맡아주겠다는 변호사가 없어요. 어머나. 다 그 지역 그 국립대 나왔어요. 변호사들이. 예. 그리고 이 총장 사건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암장될지 몰라서 너무 불안해요. 나는 서울 변호사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뭐 특정 지역이 아니라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계속 있던 경찰들이 있고 그 지역에서 계속 종신직으로 있는 어떤 고위직들이 있으면 이렇게 유착해서 실제로 수사 방향이 달라지거나 죄명을 축소하거나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왕왕 있을 수 있어요. 불과 작년에 전북 경찰청장이 목이 날아갔습니다. 그 사건이 지금 사건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전북청장이 네, 날라가. 전북청장. 그리고 그 전에는 예. 경북 어디가 또 예. 이게 거의 해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일이냐? 어떤 하위 중하위직들의 비리인데 갑자기 이게 윗선으로 올라가 갖고 옷을 벗거나 인사 조치가 돼 버려요.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사실 검사들은 2년에 한 번씩 전국을 도는 거 아시죠? 그렇죠. 판사들은 3년에 한 번씩 네. 전국을 돕니다. 그래서 제 동기들 지금 뭐 다 뭐 부장판사, 부장검사 하면서 그냥 가족들하고 생이별이에요. 한 번 대전 갔다가 한 번은 뭐 충주 갔다가 왔다 예. 갔다 합니다. 이게 순환을 시키는 이유 자체가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지역에 있다가 골프 치고 어쩌고 눌러 앉으면서 10년, 향판되고 20년 막 그런 예. 그럼 봐줄 수 있으니까. 근데 경찰은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다시 무궁화 3개부터 무궁화 2를 나눠버립니다. 네. 무궁화 2 이하는 거기서 퇴직까지 합니다. 순경부터 시작해 퇴직까지. 네. 계급 정리는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서 예를 들면은 A 경찰서, B 경찰서를 계속 서로 돌고 도는 형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 경찰서장 그 위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밑에서 한거 결제하는 정도입니다. 네. 이 구조는 뭐 수십 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검사도 비리가 많고 그렇지만은 예. 경찰에 대한 이 토 관련된 카르텔은 심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우리가 이제 형사사법 시스템을 형사법 개정안을 앞두고 이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차제의 경찰도 이런 범죄를 네. 암장시키지 못하도록 일종의 이제 순환보직이라도 이게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환 보직을 한다고 하니까 광주에 있는 어느 그 경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한 달도 안 됩니다. 그거 저 기사 보시면 예. 뭐 얘기입니다. 그럼 뭐 저기 이 수당을 줘라, 주택 수당을 줘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게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이 있는 부분이고 경찰은 그 월급을 똑같이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걸 사실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게 이제 지금처럼 사건 자체를 마음대로 암장하고 이렇게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수사 절차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절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냐.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왜 없는 거예요? 그동안 형사소송법에 네. 군데군데 부가야 돼 갖고. 섞여 있었고 예. 수사 절차만 모은 법이 없고 이게 다 거의 내규나 내규. 뭐 본인들 풀령, 규칙으로 돼 있고 풀령. 예. 외부에 잘 공개가 안 돼요. 안 되고 뭐 해도 뭐 공개를 해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피해자들이 네. 도대체 내 사건을 어떤 절차로 하고 있어요? 적법하게 하고 있어요를 물어봐도 규정은 자기들만 갖고 있으니까 예. 잘 그걸- 감시가 안 되는 그- 거예요. 심각한 법원에서 문제네. 공개하라 그래도 공개 안 합니다. 왜냐? 내규인데 뭐. 우리 없는데 뭐 왜 그러세요? 그리고 뭐 어. 우리 압수수색 할 거예요. 막 배 팅팅 튀깁니다. 어. 실제로는 다 있으면서 이게 왜 뭐냐?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제 전문가분들 뭐 이제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 같은 분들도 네네. 그런 얘기 말씀드리는 게 세 가지 법, 그러니까 절차법 중에 세 가지 법이 필요한 게 네. 증거 보관과 관리에 대한 법. 예. 지금처럼 경감 따위가 증거를 지금 마음대로 했는데 어떤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이채원 양, 고이채원 양 유가족들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우리 딸아이의 그러니까 죽은 것도 억울한데 옷하고 신발을 함부로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피해자의. 피해자의 예. 이거는 유품에 해당하는 그렇죠. 건데 그거를 함부로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검하고 하다가 어떻게다 잃어버리고 그래도 어떤 처벌 받지 않습니다. 되게 이상하시죠? 이게 아주 말이 돼요?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춰서 해야 되는 그렇죠. 건데 그 옷도 지금 못 찾고 있고요. 예. 버렸다 그러고 경찰에서? 예, 신발도 그래. 그래서 신발도 버리고. 그래서 나오는 게 시체 공시소. 그 말하자면 범죄 피해자의 시신과 관련된 부분을 국가가 공적으로 관리해서 온전히 유족한테 돌려주거나 네. 할 수 있는 그게 보통 모르그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게 또 필요한 부분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검의법이라고 해서 예. 3대법이라 부검의법. 부검의들이 가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네. 요건 좀 부차적이라고 봐도 그러니까 수사 절차법 여러 가지 중에 이 세 가지 법이 필요하고 거기에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이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주씨처럼 네. 자기 수사 기록이든 일정 정도 경찰의 수사 기록을 공개하는 거. 공개해서 일정 시간 지나면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자인데 자기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민주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이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번 법이 좀 바뀌어갖고 일부 공개한다고 했는데 예. 전면적 공개. 물론 개인 정보는 빼고 네. 이게 계속 수사기관에서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처럼 수사를 지들 마음대로 해놓고 예. 그냥 대충 틀렸으니까 조용히 없애고 그냥 우리는 송치했으니까 많은 거 이런 정도로 해갖고 네. 기록 자체를 보면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게 전 이제 너무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사 기록 공개 부분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사실은 정말 고인의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사실 이 사건 드러나서 너무 잘 됐다고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죄명 바꾸고 축소된 이 사건 사실 본질이 축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살인이면은 5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나 예. 사형 가는 건데 강간 목적 살인으로 가면은 무기나 사형밖에 없기 때문에 예. 아버지가 그렇게 기를 쓰고서 축소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증거도 없어요. 예, 근데 이렇게 혹시라도 은폐되거나 축소됐던 것들도 많지 않을까? 우리가 모르는 피해자도 많지 않을까? 엄청나게 생각하는데 많겠죠. 엄청나게 수사 기록 면에서요. 예. 이게 왜 그렇게 피해자한테 공개가 안 되냐면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수사 기록이라는 게 범죄자가 무슨 전과가 있고 어떻게 해가지고 동기가 뭐고 어떠한 가정사가 있고 이런 게 막 담기잖아요. 네. 이걸 범죄자의 개인 정보로 보는 거예요. 관점을. 어머나. 그래서 피해자한테마저도 예. 아주 일부 당신이 어떤 피해를 신고했다 내가 신고한 것만 복사해 주는 지경이에요. 그렇죠. 그걸 그래서- 개인정보 아니, 보호로 생각하는 겁니다. 네. 범죄자의 범죄자의 네. 개인정보 보호로 아니 생각하는 범죄자의 개인 정보가 중요합니까?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그러니까 중요합니까? 범죄자가 범죄를 한 행위를 예. 개인정보로 보는 겁니다. 이 사실적재 명예훼손죄 그때 어. 박주민 의원 나와서 예, 얘기했던 거랑 예, 똑같은 거예요. 똑같 맥락이 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범죄자인데 무슨 범죄를 했어요라는 거 온라인에 올리잖아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 그런 범죄를 했다는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전체 기록을 다 공개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민사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의 부분은 미국의 대부분도 상당히 이 범죄 피해자 쪽을 많이 예. 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뭔가 균형이 잡혀가야 되는데 예. 지금은 완전히 범죄자 편인 겁니다.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입으로는 전부 나와서 피해자 인권 보호를 이야기하고 검사도 경찰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법과 제도와 시스템은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 중심적으로 그렇죠. 예. 되어 있으면 이 이율 배반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조금 이 사건을 축소하는 데에서는 제일 답답한 상황이 이겁니다. 수사팀이 뭔가 수사를 했는데 네. 형사과장이나 서장은 그냥 약간 그냥 결재기 같은 겁니다. 모릅니다. 수사 내용도 모르고 오히려 네. 거꾸로 이제 어떤 지침을 내려주는 거죠. 지금 이것처럼.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는 수사팀이나 이런이 방황하는 겁니다.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장윤기 사건의 수사 팀원들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이거 아니잖아. 그리고 광주청의 프로파일러도 이건 강간 사건, 살인 사건이 맞다고 보고서를 내는데 묵살해 버리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늘 이제 그 민주당에서도 말씀하신 네. 것처럼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의 분리. 그러니까 수사 경찰을 행정 경찰이 통제 못하게 하는 것. 예. 사실 이건 검찰도 마찬가지죠. 수사하는 쪽과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쪽을 분리시키는 해야 되는 네, 네, 작업인 네, 네. 거죠. 예. 똑같습니다. 경찰도 예. 수사하는 수사 인력을 예. 함부로 개입 못하게. 단 이것이 일정 수준의 어떤 것을 넘었을 때 네. 객관적인 어떤 걸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예. 이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도. 네. 야,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젊은 친구가 왜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하게 된 건가? 그리고 이 청년의 이 장윤기라는 범죄자의 이제 행각을 부모가 알고 있었다면 이게 좀 뭔가
뭔가 필요한 거 아니었나? 이렇게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다니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런 사람이 예비 경찰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게 그러면 또 다른 범죄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드는 거 아니겠어요? 제일 이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분들이 놀랐던 거는 네. 그 장윤기의 자취방이라는 데를 이제 그 압수수색 뭐 하여튼 그 가봤는데 네. 생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자취방에. 네. 그러니까 거기에 먹고 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 네. 왜냐하면 그 앞에 마트가 있는데 마트의 주인이 예. 장윤기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거기를 거기서 사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뭐 원룸이니까 예. 사실 얼굴도 알고 뭐 거기에 뭐 하는 걸 대충은 알아야 되는데 예, 예. 거기 누가 사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 리얼돌이에요. 그럼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는 일종의 범죄 공간 같은 거예요. 아, 장윤기의 예, 예. 주거 공간이 아니라 예, 장윤기의 예, 예, 예. 범죄 뭐라 해야 돼? 범죄 실행 공간? 예, 그런 거죠. 예. 연습 공간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경력이 굉장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장윤기 아버지는 진흥팀장도 했고 네. 베테랑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 베테랑 주변 수사관이었는데 예, 예. 그걸 몰랐겠냐 이 말입니다. 자기 아들의 그런 예, 범죄 예, 사실을 예. 그런데 본인은 예. 그냥 나랑 윤기 사이 안 좋아요. 몰랐어요. 번호도 예. 박경감 팀장한테 받아서 갔어요. 전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이 안 된다. 예. 부모 자식 간에. 예. 예. 그러고 부모 자식 문제가 아니라 예. 장윤기의 행태 자체가 예. 계속 범죄 저질러 왔잖아요. 사이코패스라고도 봐야 돼. 근데 사이코패스가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예. 사이코패스를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장경감은 알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사이코패스 PCR 테스트의 핵심적인 게 고등학교 때의 생활 기록부나 고등학교 때의 어떤 사항입니다. 근데 장경감은 애초에 이걸 초각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 처벌받진 않죠. 왜냐면 본인은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서 나온 PCR 테스트가 이 장윤기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나왔는데 예. 지금 시점에서는 전 신뢰를 못 하겠다. 근데 이제 수사를 해본 이제 그 전직 검사 이제 서지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을 찌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0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간간히 입증할 수 있겠냐. 물론 이제 자백을 했기 때문에 입증이 그렇죠. 된 건데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거 입증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예. 분석을 했었거든요. 변호사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리고 검사님도 그런 예, 말씀하셨는데 예, 칼 문제가 아니라 예. 요 행위 그렇습니다. 지금 나온 거는 어. 이 뒤로 이걸 했을 때 예. 질식강간의 행태를 띈 것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님은 예. 아직 그거는 모르시고 예, 있기 예. 때문에 이 뒤로 이걸 해서 질식시켜서 질식강간. 예, 이렇게 질식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초크 건다고 막 그런 예, 이렇게 예. 해서 끌고 가서 그래서 그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를 뿌리치우고 그 다음에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광주지검에서는 요걸 먼저 본 겁니다. 이제 질식하려고 했던 어떤 본인의 행동. 예, 그렇게 찌른 그러니까- 거 그 다음에 문제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러면 이게 뭐랄까 그 생활화됐다고 해야 되나? 범죄의 생활화? 범죄가 몸에 밴 거죠. 그러니까. 끔찍하네요 정말. 예. 근데 그 수많은 이런 사건들을 또 형사 사건들을 많이 특히 이제 피해자 변론을 많이 하시는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이 장윤기 사건은 어느 정도나 끔찍한 해당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뭐 제가 본 사건 중에서 가장 악랄하다고 할까요? 정말 약간 믿기 힘들 정도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직전에도 그 외국인 분에 대해 성범죄를 하고 그분을 스토킹하다시피 계속해서 그분을 해치려고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지금 이 피해자분을 발견을 하고 또 쫓아가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전략을 바꾼 걸 보면 갑자기 자백을 하고 뭐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이렇게 반성문도 썼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준비한 거고 타의도 발견되고 뭐 이걸 보면 지금 본인은 원래는 강간 목적 살인의 의도였다가 그냥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아버지에 의해서 그게 실패를 하니까 지금은 계획 범죄라도 벗어나 보자. 그래서 양형상 우발 범죄라고라도 주장을 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본인은 절대 자포자기하지 않았고 네. 본인은 지금도
철저하게 반성하지 않은 것 같다. 저는 네. 지금도 굉장히 계산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네. 찾고 있다. 자기 살리를 찾고 있다. 그렇게 의심이 좀 되는데. 그럼요. 당연히 예. 그렇게 하고 예. 전략은 일반 살인에서 강간 살인을 못 바꿨으니까 음. 강간 살인에서 이지만 강간이지만 네. 다른 이유 때문에 심신미약적인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우발적으로 강간을 했다라는 쪽으로 아, 바꾸는 거죠.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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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자체가 바꾸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뭐 반성문에 나오는 개념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그걸 자극하는 요소들이죠. 네.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나도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눈물 흘리는 예. 그렇게 썼어요. 예. 반성문. 예. 쥐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여놓고 예. 나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실 때 이렇게 뜬 거예요. 완전 나쁜 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뒤에 비교를 피해자. 그러니까 거꾸로 해야죠. 예. 정상이면 거꾸로 해야죠. 피해자 가족부터. 그러면 혹시 해야죠. 이 반성문도 좀 그 뭐 큰아버지가 됐든 뭐 아버지가 됐든 경찰 출신 또는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이렇게 작성됐을 그러니까 본인의 진심이 담긴 반성문이라기보다는 저는 진심이 안 담겼다고. 예. 왜냐하면 그 어순과 그 내용 속에 네. 본인의 동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의 동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네. 예. 그 얘기가 없다는 것은 네. 그리고 또 여기 나와야 되는 예. 게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예.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 했다는 내용이 나와야죠. 없어. 예. 그 없다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는 처벌받으면 안 되니까. 처벌 안 받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빼고 하는 거 보면은 이 예. 내용은 이미 마사지가 된 거라고 보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는 게 재미없어서 죽을 때 누구라도 데려가려고 했다라든가 피해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랐다. 그걸 믿으십니까? 안 믿죠. 안 믿는데 예.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범죄자들을 조사를 많이 한 경찰들은 예.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압니다. 어떤 그래서 의미예요? 말하자면 이거는 예. 말 그대로 예. 자포자기해서 내가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눈도 보이지 않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그냥 막 이랬다는 겁니다. 상투적인 진술입니다. 이 진술이 예. 과거의 조선이라든가 아니면 예. 신림동의 범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사한 경찰은 예. 이게 상투적인 걸 너무 잘 압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범죄자들 너무 많이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예. 또 똑같은 얘기 하네 이렇게. 예. 전 그 얘기 나왔을 때. 그렇군요. 예. 그 심리 상태 뭐 그냥 범죄의 일상화, 범죄의 생활화 뭐 이런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은 과거에 뭐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영향, 뭐 어떤 그 가족으로부터의 어떤 영향 이런 걸 받아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 것은 윤기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말하자면 그의 어떤 상태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가는 이렇게 합니다. 평가는 권위주의적인 직업을 가진 그것도 그 집안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경찰이나 이런 사법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권위적입니다. 사실은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그것도 못 돼? 경찰 그것도 못 돼? 이런 식의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시당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권위적인 아버지한테 무시당하는 아이들이 보통 그것의 일탈로서 자기보다 더 약한 존재를 공격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특히 이런 형태로 미국에서도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경찰 가족인데 연쇄 강간 살인범이네. 실제로 자꾸 보니까 전직 경찰이었고 연쇄 강간 살인범이에요. 그 왜 그러니 연구를 했더니 그런 겁니다. 일종의 열등감, 그리고 권위에 대한 도전, 반항심 때문에 그런 것이 몸에 뱄고 또 얼마나 그 범죄를 잘합니까? 얼마나 회피를 잘합니까? 네. 그 가풍 속에 살았는데. 근데 진짜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또 우리 언론, 특히 이제 검찰은 이 사건이 이제 5월에 벌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런 끔찍한 사회 사건이었어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정치면으로 이제 신문에서 옮겨오면서 보안 수사권 논쟁이 됩니다.
검찰이 보안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끔찍한 범죄가 드러날 수 있었던 거야. 만약에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암장됐어. 그러니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줘서 이런 사건들이 암장되지 않도록 해야 돼. 근데 그러면서 여러 언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형사 사건들이 나오면서 뭐 이런 거죠. 경향신문 단독 보도인데 아버지한테 수면제 먹인 뒤에 스마트폰을 훔쳐서 비대면 대출로 수천만 원을 챙긴 남매가 있는데 이것도 검찰의 보안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이제 이런 등등의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이번에 검찰이 보안 수사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힌 것이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 됐고요. 그리고 경찰이 이번에서 수사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 먹고 내부자가 사건을 축소 은폐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냈다.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점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갑자기 튀어서 그래서 검찰이 반드시 보안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 사건을 프레이밍하는 거는 너무 단순화시키는 거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40분 동안 얘기한 것만 해도 여러 가지 층위의 문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나오잖아요. 소년범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단순화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로 이 문제의 해결점을 막 달려가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건 자체가 그러면은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의 어떤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사건이냐. 네. 저는 거기서부터가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서 경찰 가족이 있고 모든 사건에서 경찰들이 마음 먹고 사건을 은폐하는 일이 계속 반복돼서 일상적으로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케이스가 계속 반복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번 사건이 모든 수사에 그래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느냐가 저는 약간 좀 의문이 있고 그리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만이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냐. 이 부분도 사실 논의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라고 논의하고 있는 처음 그 시기로 가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층위를 섞으면 안 되는데요. 수사권만 해도 이렇게 막대한 권한이고 어마무시한 권한인데 기소권까지 같이 지닌 어떠한 이 권력층이 있으니 엄청난 사건이 암장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더라. 당장 관봉권 띠지 어디 갔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검찰청장 했던 사람이 대통령 됐더니 그 일가의 범죄는 다 지금 묻혔었잖아요. 그렇죠. 계속 저 사람이 뭘 하더니 뻔히 언론으로 네. 다 보고 있는데도 계속 묻혔었잖아요. 지금 특검이 밝혀내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식의 검찰 내부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암장되고 사라졌을 사건들이 저는 사실은 있지만 우리가 못 밝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소하고 수사를 한 기관이 가졌을 때의 문제점을 그러면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존치시키자고 하는 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은 게 그거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기소권을 가진 주체가 수사까지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계속 봐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리하자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다시 거기에 수사권을 주자고 했을 경우에 기소권을 가진 자들이 보안 수사를 하면서 생기는 그 부작용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보완하고 막을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야 사실 이 논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조수진 변호사님 말씀이 뒷부분부터 설명을 네. 드리면은 수사 기소가 붙었을 때의 대안은 사실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붙었을 때 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근데 지금 형태 경찰에 의해서 부실 수사나 왜곡 수사를 했을 때의 어떤 이걸 필터링하는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타나는 게 이겁니다. 형사과장이나 서장이나 이 전문가들이 이걸 못 걸러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위수로 올라갈 때 수사 경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승진은 수사 경찰한테 우선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위직은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네. 상위직은 이걸 몰라. 그러니까 애매한데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행정경찰, 수사경찰에 대한 분리와 전문화가 안 된 상태니까 이것이 부실이라든 이걸 밑에서 알아서 헤쳐먹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네. 이거를 바꾸려고 하면 진급이나 윗단계에서 이걸 전문가로 바꿔서 필터링할 수 있는 구조를 한 단계 혹은 두 단계를 만들어내서 한번 결과를 보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부실 수사가 걸러질 수 있다. 예. 물론 다는 못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수사 기록 부분에서의 공개를 통해서도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검찰의 수사 기소가 붙었을 때에 벌어지는 그 엄청난 거는
그 사실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가치를 놓고 봤을 때 네.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은 명확히 맞는 겁니다. 수사기소의 분리는 맞다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이것을 뒤로 돌리자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경찰의 부실 조작을 필터링할 수 있고 경찰을 전문화시켜서 뭔가 이들을 탄탄하게 해서 정의로운 경찰을 만드는 것도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핵심이죠. 그럼 보안 사건을 줘서 검찰한테 가버리면은 네. 영원히 경찰은 바보 경찰이 되는 겁니다. 항상 못하는 경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어차피 보완해주는 검찰이 있는데 왜 여기서 전문성을 높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네. 그걸 먼저 나오고 해야 되는 거죠. 핵심은 경찰의 수사가 전문화되고 행정적 수사권이 분리되면서 필터링이 되고 그거의 아주 일부가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보안수사 요구든 아니면 다른 다원에서의 필터링이든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생각하지 않고 보안수사권 줘야지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선호가 바뀌었다는 제 말씀. 수사실명제를 하자 이런 것도 대안으로 검토됐다는데 워낙 수사 현장에 계셨으니까. 네, 근데 이겁니다. 응. 수사 실명제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수사 단위가 어딘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수사의 단위는 팀 단위인데요. 네. 근데 이거 좀 애매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팀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예요. 그러니까 팀 단위로 했을 때는 무슨 문제는 그 성과를 나눠 먹습니다. 네. 그래서 실명제라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에 안 맞는 건 아직까지. 왜 그러냐? 우리는 경찰 수사관을 교육 훈련시켜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다 도제입니다. 도제. 흔히 말하는 형님 동생으로 사수 부사수를 합니다. 기자들도 그래요. 네. 그러면 문제는 법조도 그렇죠. 좋은 로스쿨 되고 많이 바뀌었죠. 로스쿨 되고 많이 좋은 바뀌었어요. 사수를 만나면은 좋은 부사수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간호사의 태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 흔히 말하는 네. 그냥 까려면 까 위에서 계급주의, 네. 연차주의가 되는 거고 이걸 바꾸기 위해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수시로 2년 3년마다 경찰관 수사관 학교를 오랫동안 하면서 능력 있는 경찰관을 키우고 능력 없는 애들을 빨리빨리 제껴냅니다. 네. 근데 우리는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수사팀으로 하니까 거기서 그냥 모자라는 애도 많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사 네. 자체가 능력이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 실명제는 이 현실을 못 반영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못하고 수사 실명제를 하니까 자기 실명을 하면은 검사처럼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가라로 치죠 당연히. 죄송합니다. 근데 가라로 쳐갖고 하니까 네. 그건 대안이 아니에요.